자, 그러면 중일전쟁을 이제 볼게요. 중일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중일전쟁을 이제 주도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세력이냐, 견해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중국 공산당이 주도했다. 또 하나가 이제 국공이 이제 같이 공동으로 주도했다. 이런 의견과 그 다음에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의 역할을 나눠서 되게 전면으로 싸웠던 그 군대는 국민당이었죠. 정규군 위주였고, 그날 전후전쟁 해가지고 이제 후방에 게릴라 전후했던 것이 그 중국 공산당이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 학계 견해에는 되게 국민당이 주도를 했고, 공산당이 보조를 했다는 게 이제 최근에 견해고요. 그 다음에 중요전쟁 시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냐면, 8년 전쟁이 있고 15년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8년 전쟁설 같은 경우에는 그 노구 사건 있죠. 칠지사변을 계기해갖고, 대동아 전쟁이 끝날 때까지 8월 15일까지 그래서 총수 8년 전쟁 해갖고 1937년에서 45년 이게 8년 전쟁이다. 15년 전쟁은 어디부터 보냐면 만주사변까지 봐요. 그래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은 서로 전쟁이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고 항일민족전선이라는 항일민족해방전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5년 전쟁을 보는데 대개 보면 이제 그 중국 그 대륙에서는 15년 전쟁 하더라고요. 예. 근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일전쟁 할 때는 그냥 1937년에 끊죠. 그래서 1937년에서 1945년 8년 전쟁을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8년 전쟁이 입각해서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중일전쟁의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노고구 사건이죠. 요때 교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예요? 이거 다리와 관련된 거죠. 이 노고구는 이제 어디에 있는 선이냐면 일본군이 이제 그 산해관 북쪽에 있었어요. 일본군은. 그리고 산해관 남쪽으로 이제 항하 이남 쪽으로 누가 있었냐면 중국군이 국민당군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군과 그 국민당군의 그를 이제 강을 대치를 항하강을 대치해 갖고 있었는데 그 다리가 뭐냐면 그 경계선 다리가 류구차오였어요. 예. 그래서 노국을 그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양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군 점호 시간에 그 이제 점호를 하다가 그 보니까 일본군 사병 한 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수색해 보니까 없어. 일본에서 난리 났죠. 일본군에서 이거 분명히 중국군이 와가지고 얘 죽이고 갔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군 부대가 다리를 건너가 중국군을 친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몇 시간 뒤에 보니까 일본군이 없어진 일본군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똥을 싸다가 그냥 나중에 왔다고. 근데 이미 이제 사건이 뭐야? 벌어진 거잖아. 전투가 시작됐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면 되게 국지전은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군이 공격하면 중국군이 이제 좀 대응하다가 이제 우리 이제 하이하자 하면서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때부터는 갑자기 중국군이 계속 결렬하게 저항을 한 거야. 그러면서 처음에는 부대끼리 접전하다가 연대급, 사단급, 군단급 하면서 전면적으로 이제 확대된 거죠. 예, 조그만 사건이. 그러면서 이제 중일전쟁이 반발했다. 예, 발발했다는 거. 그래서 발발인데 이것도 반발로 돼 있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곤조 주세요. 그래서 거기 오타 보면 중일전쟁 발발력 곤치세요. 그래서 기존의 국민당의 이제 그는 달리 이제 뭐냐면 항전을 하게 됐다. 계속.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일본군들이 이제 승격이었어요. 일본 애들이 이제 군대가 특징이 뭐냐면 중국군들은 보병이에요. 알보병들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총칼로 이제 무장하고 주변 이제 대포 몇 개, 박격포 몇 개 이것밖에 안 하는데 일본군들은 되게 보면 이제 초창기 때 뭐냐면 이동식 뭐 장갑차 있죠. 탱크 기계화 부대가 많았고 그다음에 대포도 되게 큰 대포들이 많았어요. 비행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때 일본군이 승계를 잡았는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선이 길어지니까 국민당이 장기전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냐면 모태동이나 장개석의 전술은 이제 뭐냐면 시간을 버리고 그러니까 시간을 얻기 위해서 영토를 버리는 정책이야.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영토를 중요한 요지들을 이제 장악할 때마다 저항은 하지만 본격적 저항은 하지 않아요. 계속 후퇴를 내. 그런데 대신에 일본군들은 뭐죠? 점령을 계속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군이 계속 점령하면서 병참로가 어떻게 돼요? 점점 길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병창로를 누가 끊는 거야? 공산당이 게릴라 정식으로 끊어버리고
문제는 이제 뭐냐면 양쯔강 유역이 중류 하류줄까지 쭉 올라가고 이제 어디까지 도망가요? 국민당이 중경까지 가잖아요. 근데 사천성 쪽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 지역이 뭐냐면 되게 험한 산지예요. 그러니까 험한 산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에요? 일본의 기계화 부대들이 뭐냐 탱크나 장갑차들이 활동을 못해. 산이나 언덕에 딱 뭐냐 공격하기 좋겠죠. 국민당 입장에 볼 때는 비행기도 뭐냐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일본의 그 장비들 그러니까 대포라든지 장갑차, 탱크, 비행기들이 활동이 제약된 곳에서는 이제 뭐냐 하니까 이때부터는 장기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국민당군은 지속적으로 어디에도 도움받아요. 영국이나 미국부터 도움을 받죠. 그래서 버마누토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계속 뭐냐면 물자를 지원을 받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이제 과정을 보면 초창기도 일본군이 잘 나갔어요. 뭐 북평이나 천진을 점령하고 상해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또 하북 지역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당은 무한호 갔다가 저쪽 이제 뭐냐면 남경으로 중경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본군이 상해를 점령하고 곳곳 어디를 점령하냐면 남경을 점령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무슨 대학살이 일어났죠? 남경 대학살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남경에 무차별하게 이게 민간인들 학살이 있었냐면 일본군들 입장을 때 한번 충격을 주자는 거죠. 공포를. 그래서 공포를 주면 나머지 지역은 알아서 길 거다. 근데 오히려 이 남경 대학살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죠? 알아서 낀 게 아니라 더 항전을 먼저 부추겼죠. 자, 그래갖고 일단은 이제 태화전과 서주에서 잠깐 이제 뭐냐면 물폭탄을 날려가지고 좀 시간을 끈 다음에 뭐냐면 쭉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사천에도 방어선을 치고 이제 장기전을 가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일본군들이 뭐냐면 곳곳에 점령하고 나서 뭐냐면 왕정이 있죠. 그 장개석의 반대파 인물을 끌어다가 왕정의 계대정보를 수립해요. 계대정보를.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때 그 항일전쟁 시기 때 이제 통치 지역을 크게 세 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 해방구, 윤왕구, 대후방이야. 아이고, 잠깐만요. 대개 이제 윤왕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일본군 점령 지역이에요. 일본군이 점령하는 지역들은 대개 어떤 지역이냐면 대개 주요 도로하고 그 다음에 철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악돼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큰 대도시와 대도시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하고 선을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윤왕구고요. 그 다음에 대후방은 주로 사천성, 그 다음에 뭐 기주, 운남 같은 변경 지역 있죠.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기계화 장비들이 이제 기계화 부대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이런 것들은 국민당이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정과 선을 지배한 그 나머지 지역 있죠. 내륙 지역. 항하나 양쯔강, 면은 주로 누가 장악하냐면 공산당이 장악해. 해방구죠. 네. 이렇게 세 개 지역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들이 이제 그 도시와 철도를 장악해서 중요한 요충지를 하는 과정에서 그 국민당에 물려난 그 빈 구역을 누가 장악한 거야? 공산당이 장악한 거야. 그 다음에 국민당의 입장을 때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통치지역 공산당이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제2차 국공합작 중에서도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타나고 그 대표적인 게 신사고원 같은 거, 한남사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전기간 국민당 정치를 보면 전쟁 초기에는 민주화 조치를 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재체를 강화하고 공산당의 지식을 탄압하고 민심 위반이 가속화됐고요. 그다음 공산당 항전을 보면 공산당은 주로 이제 장기전을 목표로 해서 지구전과 유격전을 통해서 항일 전술을 채택했고 주 일본군 점령 지역인 후방을 장악해 소비에트를 건설한 방법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상서 지역 전투에서 뭐냐면 인포부대가 일본군 한 개 여단을 섬멸했고요.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전투가 백단 전투예요. 이 백단 전투는 그 공산당 100개의 여단이 뭐냐면 연대가 일본군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와 관련된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자 이때 이제 일본군들이 처음에는 공산당을 그렇게
뭐냐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국민당을 주적이라고 생각했지 공산당을 그렇게 중요한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일본군이 진격하는 거 후방들을 공산당이 장악하거든. 이거 보급로도 끊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대규모 이제 토벌 작전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강 작전 있죠. 그래가지고 태우고 빼앗고 죽이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상강 정책의 큰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백단 전투야. 그래서 이제 백단 전투는 이제 하복 지역에 100개의 여단을 동원해서 일시적으로 공산당이 일본군을 공격한 사건을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이제 일본군들이 상강 정책을 통해서 뭐냐면 대응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공산당이 큰 위기가 이제 걷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공산당 안에서 정풍 운동이 추진했다. 이 백단 전투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 대미행정 정책을 보면 이때 이제 토지혁명을 중지하고 무슨 정책을 했다고 했죠? 감조 감시 정책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항해정적 지주들에게 기존의 소장료가 이자를 낮게 지급하는 감조 감시 정책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그 당시 공산당은 그 지역은 일본군과 국민정부의 어떤 그 국민당 정부의 군사적, 경제적 공세에 큰 이중국통을 겪게 됐고 공산당 지배 지역과 지배 인구가 점점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8.60 그 병력도 감축되고 물자 부족과 물가 상승, 경제 위기를 맞게 되니까 이에 대응해서 이제 자적갱생이라는 것은 자급자족이죠. 군대, 기관, 학교들이 생산운동을 전개했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백단 전투 이후에 일본군 봉쇄가 강해지니까 정풍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당내 사상과 조직이 통일 및 단결을 해서 그 학풍, 당풍, 운풍을 자로잡자. 그래가지고 소련 유학생파와 코미테 영향력을 배제시키고 모태통의 절대적 권위를 확립하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했죠. 그래서 이제 봉쇄 정책을 극복하고 세력을 확보한 게 1943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게 돼요. 그래서 공산당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1937년에 그 당시 국민당의 근거지를 장악할 때는 점점 있죠. 그래서 최고로 이뤘다가 전쟁 시작할 때 1937년 무슨 전투를 계기 최고야? 백단 전투. 근데 백단 전투 때 이제 계기로 무슨 정책이에요? 상강 정책을 하죠. 그래서 그다음 공산당 토벌을 하니까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약해질 때 자적갱생, 그 다음에 정풍운동이 있었고 이걸 통해서 극복한 공산당이 1943년을 계기로 해서 세력을 다시 회복한 거야. 근데 그 당시 이제 43년 정도 되면 일본군들이 대부분 어디 있었어요? 중국 전선이 아니라 태평양 전선에 있어서 힘이 약해질 때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결국에는 일본이 포춘한 선언을 수락함으로써 중국이 승리했다. 그래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최초의 승리였고 반제국주의 가제를 달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이제는 그 뒤에 이제 중국 선집 이후부터 이제 지금까지 노선 변화들 좀 아테네에서 중국사에서 포와가지고 제가 했으니까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국공내전 시기 이제 보죠. 전쟁이 끝났어. 근데 전쟁이 끝났다 해서 전쟁이 곧바로 끝난 게 아니죠. 누가 또 싸워요? 이제 일본군과 싸운 게 아니라 한동안 감춰줬던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게 돼요. 이건 이제 1945년부터 해서 49년까지 국공내전 시기인데 되게 이제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국민당 공산당이 자기끼리 싸우면서 이제 중간에 있는 중간파들 있죠. 이 중간파는 조직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의 다수의 지원을 받았던 세력들이야. 이 중간파를 누가 끌어들일 것이냐. 그 싸움이었어. 그래도 결국에 중간파를 누가 끌어들였죠? 그 당시 공산당이 끌어들이면서 국공대전에 승리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거기 이제 그 국공내전 시기의 사회경제 부분은 좀 그냥 각각 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거기서 좀 약간 이제 볼게 공산당 통치구역에서 좀 볼게 초기 때는 감조감시 정책을 유지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체계적인 그 감조감시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주 계층에서 악질 지주가 있고 좀 협력적인 지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악질 지주는 이제 그 실질적 지주들은 대개 보면 토지 몰수하고 처형하면서도 또 한편은 또 협력적 지주들은 감조 감시 정책을 했어요. 근데 중기 때 이후부터 오사 지시가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시인데 천성 감조 및 토지 문제가 가는 지시 보면 그 오사 지시의 주요 내용 보면 지주적 토지 소유제를 이제 폐지하고 농민적 토지 소유를 실현한다. 그래서 종전의 감조 감시 정책을 전환하고 분홍의 토지 재산을 인정하지만 대지주와 친일파 안락한 지주의 토지는 몰수한다. 그래서 이 방식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감조 감시 정책은 포기하고 뭘로 토지 분배 정책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주들의 토지를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나눠준다? 민중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정책인데 다만 여기서 분홍 있죠. 분홍이라는 건 뭐냐 자기 토지 있죠. 자기 토지만 약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지주들 토지를 뽑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것도 그 갑자기 시행된 게 아니에요. 오사지시도 이것도 자기 통치구역 안에서 먼저 실시했다가 나중에 이제 국군내전을 통해서 공산당이 전국을 장악하잖아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거야. 그게 이제 뭐냐면 나중에 국군내전이 끝난 다음에 토지법 대강에 이제 반영이 되죠. 토지법 내용에 이거 뒤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후기 때 들어가면 그 내전이 전면화 전개되면서 경제 유전의 원칙과 전면적인 토지 혁명이 전환됐고 이것이 내전이 끝난 후에 중국 토지법 대강으로 반포됐다. 그리고 농민들 당연히 누굴 지지하겠어요? 공산당을 지지하죠. 왜 땅을 나눠주니까. 물론 그거에 대한 반발의 세력도 있겠지만 일단 대다수는 지지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건 한계가 있어. 땅을 나눠줬다고 해도 이건 소유권 나눠준 게 아니에요. 뭘 준 거죠? 경작권을 준 거야. 경작권. 예. 그러니까 매매 양도가 안 돼. 이거는 경작권을 준 거다. 경작권을. 이거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소련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다 토지 개혁할 때는 그 경작권을 준 거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니야.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누가 갖고 있어요? 국가가 갖고 있잖아. 지금도 중국은 뭐예요? 국가가 가지고 있어 토지 소유권은. 근데 뭐만 주는 거죠? 임대권만 주는 거죠. 근데 임대 권한이 100년, 200년 이러다 보니까 반영구적이니까 실제 뭘 주는 거야? 소유권을 주는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공산당 통치구역에서 토지 문제 부분에 좀 보면 되고 거기 국민당 통치구역은 개판이죠, 그냥. 통화가 남발되고 뭐 실업자가 발생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좀 약간 공산당 입장에서 본 국민당 시각을 좀 적어 놓은 것 같아. 통치구역을. 예. 어차피 이제 역사는 승자의 역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럼 국민당과 공산당의 이제 뭐냐면 갈등이 어떻게 시작하냐. 일본군 무장기제죠. 예. 일본군을 무장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갖고 공산당, 국민당이 각각 자기한테 하라. 그럼 일본군들은 대개 보면 뭐냐면 공산당보다 국민당이 해요. 예. 그래갖고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이 일본군 무장해제 문제로 해가지고 뭐냐면 갈등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내전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하북 지역, 만주 지역에 출동해 격돌했어요. 그래서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과 섬 지역은 그 당시 누가 다 장악하고 일본군이 했죠. 근데 일본군이 확 빠졌어. 근데 면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죠?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당 입장일 때 정과 섬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군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받았고 병력을 공군기 태워갖고 수송기 태워가지고 정과 섬, 그러니까 대도시 지역과 철도 부분에 낙하래요. 그래서 이 지역을 장악해버린 거야. 대신에 이제 공산당은 뭐냐면 중소도시나 면 지역을 장악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농촌은 공산당, 나머지 대도시들은 뭐죠? 국민당. 그러니까 결국엔 대도시가 점이잖아. 그 면 지역을 뭐냐면 장악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공산당이 포위한 가운데 국민당이 뭐죠? 내려 꽂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배했다. 처음에는 이제 전쟁을 할 때는 공산당이 좀 불리했어요. 왜냐면 병력이나 장비나 이런 게 다 열세였거든. 근데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뭐냐면 연안까지도 뭐냐면 국민당은 내줬어. 근데 국민당이 이제 내줬지만 전략적으로 얘네들은 도시를 다 버렸어요. 연안을 비롯해서 어디로 농촌을 파고들었죠. 그래서 농촌에 힘을 키운 다음에 다시 뭐냐면 도시를 포위해가지고 국민당을 총동격하죠. 그래서 1947년, 48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역전되면서 누가? 국민정부군이 몰리게 돼.
특히 이제 국민당이 몰리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국민당들이 미국의 최신 장비를 받았잖아. 근데 얘네들이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이 부족했고, 일단, 국민당군이 너무 썩어 빠진 거야. 그래서 얘네들 그 받은 장비를 누구한테 갖다 팔아요? 자기 적국이었던 공산당에 갖다 판 거야. 그 나중에 공산당들이 그걸 또 뭐냐면, 노획을 해갖고, 매입을 해갖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또 국민당이 싸울 때 항복하잖아요? 그 항복한 군대들 해체시킨 게 아니라 공산당이 뭐죠? 다 흡수 통합을 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안에 뭐죠? 국민당군이 항복하면 거기에 또 흡수 통합하고 통합하면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공산당이 점점 장비나 군사력이 더 세지고, 국민당 뭐죠? 약세로 이제 돌아서게 되죠. 예,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 소련은 이제 조절하지만 실패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겪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뒤에 넘어가서 869페이지 쌍시협정을 보죠. 자, 국공내전기계에 쌍시협정이 이제 맺어졌는데, 왜 쌍시협정이면 10월 10일 날 맺어졌기 때문에 쌍시협정이에요. 예, 10월 10일 날. 그 배경을 보면, 국내에서 평화연원,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자. 지금 전쟁 끝났는데 또 싸움이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 미국과 소련이, 이게 이제 국공내전 반대했어. 예, 그래서 이 미국의 이제 허리가 대사가 파견돼서 중재를 했고, 못했더니 장개에서 초청을 수역하면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내전 대피,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해서 평화 건국 방안과 국민대표 소집 문제를 토의했고요. 국민당의 지도적 위치를 인정하고 공산당의 독자적인 무장을 부정하고 국민당 우위를 합의했죠. 그래서 정치협상회의를 소집을 해서 당파 간의 새로운 정권을 구성하자 등등 해서 국민당이 한발 양보해가지고 정치협상회의가 나중에 이제 쌍시협정을 통해서 뒤에 이제 개최가 돼요. 한계를 보면 이 쌍시협정은 해방국 군대가 뭘까요? 공산당 군대죠. 그리고 공산당 군대와 공산정권 지휘 문제, 헌법 제정 의견은 일치되지 못했고, 쌍시협정 이후에도 국민당은 공산당 지배국을 계속 공격했어요. 예, 그래서 허리가 이제 사직하고 또 마샬이 파견되고, 그래서 이때 이제 마샬이나 허리 같은 중재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쳐. 그래서 자오합작 운동도 중국에서 이렇게 국공내전에 누가 개입했어요? 미국 개입해서 중재해줬잖아. 그러니까 이걸 경험을 해가지고 자오합작 운동도 미국 군정이 이제 미군정 지원하는 형태가 됐던 거죠. 하나의 모델이 됐던 거예요. 자, 쌍시협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치협상회의가 이제 개최돼요. 마셜을 조정하네. 그 결정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하평 건국과 강령, 헌법 초안, 그다음 정부 조직안, 국민 대안, 군사 문제안 한 5가지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일단 평화, 민주, 단결의 건국 원칙, 인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 초안은 아직까지 헌법이 없었죠. 그래서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헌법 초안 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국민당이 초안을 만든 게 있어. 5호 헌법 초안이거든요. 그걸 다시 수정하고, 정부 조직안에는 국민당, 공산당, 민주동맹. 요 민주동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간파 있죠. 중간파들이 결집된 당파야. 나중에 이제 공산당 쪽으로 넘어가지만, 자, 민주동맹 무당파 40명을 구성된 국민정부위원회가 최고 권력기구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국민대표하는 국민대표에다가 국민당에 설치한 국민대표에다가 각 당파대 대표, 만주와 대만 지역 대표를 지명해서 헌법초안 제정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문제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국가에 기속시키고 군과 당, 그리고 군과 민의 구분 원칙을 확립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당이 군을 지배하고, 그 당시 군과 민의 구분이 원칙이 없었거든요. 이걸 이제 구분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정전협정을 맺었고, 그리고 합의는 했지만, 상호 전투 및 군대를 일정한 비율로 감내했지만, 결과는 뭐야? 실패했죠. 그래서 그때 국민당 내 내부 반발과 국민당 합의를 무시했고요. 그 다음에 만주 문제를 둘러싸고 국공 간의 무역 충돌 제기. 이 만주는 그 당시 소련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소련이. 근데 이제 소련이 철수를 하게 돼. 그리고 철수하고 나면서
이때 그 소련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 있죠. 무기나 점령 지역을 누구한테 개방을 하냐면 다 공산당에 넘겨요. 그리고 공산당이 장악하도 편리하게 만들어놓고 넘겨주고 가는 거야. 그래서 국민당이 당연히 반발하지. 그러면서 이제 만주를 누가 장악할 가지고 무역 충돌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협정이 깨지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내전이 돌아가.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내전은 이제 아까 얘기한 초기에는 병력과 장비 등에서 국민당이 우세했지만 점차 공산당이 우세했고 국민당 대도시와 철도 장악했지만 공산당 도시를 버리고 농촌을 장악했다. 그래서 농촌을 통해 도시를 부위하는 심지어 자기 근거이었던 연안도 한때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국민당이 연안 점령하도 내버려. 자,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점점 국민당의 세력이 커지는 것처럼 보여. 근데 1947년 기점을 갖고 이제 뭐죠? 공산당 대반격을 취하죠. 그러면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 다음 48년 넘어가면서 해방구가 이제 확대되죠. 그리고 병력과 장비가 격차가 이제 축소돼. 아까 말한 것처럼 국민당이 항복하면, 공산당이 항복하면 그 병력들을 그대로 통합한다고 했죠. 장비들을. 그리고 잠깐만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 세력들이 뭐냐면 점점 확대돼 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하북 지역까지 확대해 나가요. 그래서 장악하고 그리고 양쯔강 건너갈 때 이제 국민당이 하의를 제의했지만 이제 공산당이 들어줄 필요 없지. 거절해. 결국 양쯔강을 도하하고 강남을 함락하고 그 국민당 정부는 처음에는 이제 남경을 점령하니까 강동 쪽으로 갔다가 저기 중경으로 갔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고 대만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1949년에 공산당이 전국을 지배하게 돼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했다. 이렇게 이제 이 과정들 이렇게 이제 좀 봤고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총괄평가 문제 풀어보자. 357페이지 펴보세요. 357페이지 3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협정의 명칭을 써보고 이 협정을 맺게 된 배경을 두 주 이내로 이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가에 들어갈 요지를 한 주 이내로 기수해보고 후에 개척된 니은에서 기획과 관련된 결정 내용을 쓰시오. 자, 중국 국민정부의 장제스 주석인 항일전쟁 승리 이후 중국 국민당 중앙위원회 주석인 마오쩌둥 선생을 초청하여 국가의 대결을 토론하고자 한다. 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 회의가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정치협상회의예요. 정치협상회의. 그래서 거기에서 한 5가지 내용을 얘기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요 협정 명칭은 이제 아까 얘기한 잠깐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여기 정치협상회의가 아니라 쌍시협정이에요. 예, 쌍시협정. 그러니까 정치협상회의 그 전에 있었던 쌍시협정이고 그 다음에 협상 배경은 이제 뭐냐면 국내 평화 여론 확산, 미국과 소련 등의 국군 내장 대한 반대 입장 분명 등등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가해 요지 그러니까 평화적인 건국 박침 해갖고 가해 요지 뭐냐면 장제석 주석 지도 아래 장기적 합작으로 확고한 내전을 피하고 확고하게 내전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부강한 신중국을 건립하여 삼민주의를 철저히 시행한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니은에서 정치협상회에서 현정 실시와 관련 이 쌍시협정 계기로 해갖고 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됐다고 했죠. 거기에 5가지 논의 중에 현정과 관련된 논의 뭐냐? 헌법 초안 심의회를 두고 그다음 5호 헌법 초안을 수정한다. 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정치협상회의 때 논의했던 5개 있죠. 그거 좀 외워두세요. 나올 수가 있어. 이게 어디에 있냐면 사료를 보는 한국사 있죠. 사료를 보는 그 아시아사. 예, 거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 한의중에도 있어요. 그 내용이요. 자, 그래서 이제 국공내전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 정치협상회의를 볼게요. 토지개혁법.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자, 정치협상회의를 정협이라고 하는데, 이 정치협상회의를 왜 개최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국共내전 시기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울 때 제3세력을 어떻게 누구 편으로 하냐. 그래서 그거에서 공산당이 주도권을 장악해갖고 그 당시 무당파라든지 그 당시 무당파나 이런 세력들을 민주당파 세력들을 끌어들인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정협을 이제 개최해요. 그 후에 이제 끝난 다음에 그래서 북평에서 공산당, 민주당파, 민간단체, 인민해방국, 각 지구, 각 민족의 하교 대표 등등을 인민정치협상회의 전체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이제 정협 공동강령을 선포하죠. 역할을 보면 이 정협 공동강령이 이제 시험문에 나왔는데 일단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할까지 인시효법 역할을 수행해요. 그래서 이제 정협 공동강령 그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954년에 제정되는데 인시효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보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조직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조직법을 제정하고요. 정협의 전국위원회 선거,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위원회 선거, 중화인민공화국 선포, 그 다음에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국기와 국가 시장을 정하고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를 소재지를 결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도는 어딜까요? 북경이죠. 그 다음에 세계 다다수의 국가들이 연호를 채택하고 그러니까 세계 대다수 국가 같은 연호를 채택한 건 뭐냐면 이제 서력을 채택한다는 거야. 그 당시 서력이잖아.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지향이 이제 이것도 기억을 해. 신민주주의 이론. 그러니까 이 신민주주의 이론은 뭐냐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넘어가는 체제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아직까지 사회주의 체제는 넘어가기는 좀 힘들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넘어 가독의 시기가 필요하죠. 그걸 이제 신민주주의 이론이라고 하는데 사회라고 하는데 이 신민주주의 사회는 신민주주의 그 사회 이론은 누가 제창했냐면 모택동이 국공 내전기에 아니 항일 시기 때 1940년에 공표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에 반영된 건데 정치적으로 보면 노동자 농민 영맹을 기초한 각 민족 계급과 국내 각 민족의 단결식 인민 독재 국가고요. 경제적으로는 봉건 반봉고적 토지 소유지를 농민적 토지 소유지를 변화시켜. 이때 농민적 토지 소유지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1950년에 뭘 만들었죠?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을 만들었던 거죠. 여러 각계각층의 경제적 이익과 사유재들을 보호하고 신민주주의 인민경제를 발전한 농업국가에서 공업국을 변명한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소유권을 인정하되 약간의 뭘 가미한 거다? 사회주의 어떤 체제를 가미한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요소와 사회주의 요소가 같이 있는 체제가 신민주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경제체제예요. 예. 그래서 이건 혁명 단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그럼 1950년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을 만드는데 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국공 내전 시기 때 오사지시 있죠? 예. 오사지시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은 지주적 토지 소유지를 폐지하고 농민적 토지 소유지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지주의 토지와 재산을 다 몰수해갖고 그 당시 중농이나 빈농에게 동일하게 균등하는 방식으로 제시해요.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군분을 할 때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뭘 준 거다? 경작권을 준 거죠. 항으로 이어진 행정촌을 단위로 해서 토지 분배가 이루어지고 가짜가 상공업 부분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공업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있고 그다음 한 개는 농민적 소유제나 토지 구분이 직접 농촌 문제나 농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절대 인구가 누구였죠? 농민이었죠. 많은 농민들의 토지를 똑같이 나눠줬자 결국에 대규모 토지 경영이 아니라 뭐예요? 소규모 농장밖에 안 돼. 생산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왜냐면 농장에 기계화 돌리고 농업을 기계화시키려면 일종의 강작 경험이 필요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집단 농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인민공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했지만 그 당시 농민들 가지고 있는 경작권을 인민공사가 다 흡수통합해가지고 집단화시키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농기구를 도입해가지고 기계화시키고 나머지 잉여 인력들은 어디로 빠는 거야? 공업으로 노동자도 이렇게 돌리는 그런 방식들을 이제 하게 되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322페이지 펴보세요. 322페이지 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신중국 수입에 관한 자료이다. 이때 신중국은 이제 그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밑줄친 기역에 지는 법적 이상을 쓰고 니은에 들어갈 사항들을 한 가지 쓰시오. 그리고 디귿에 위해서 1950년대 공포된 법의 명칭을 쓰고 이 강령 근거 당시 헌법의 단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가는 이제 뭐냐면 그 예문은 가예문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앞두고 그걸 준비하기 열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개막식에서 모태똥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이제, 가와 관련된 사료가 있고요. 그 다음 나는 이제 뭐냐면, 그 인민정치협상 강령인데, 거기에 이제 그 반영된, 정치협상 강령이죠. 예, 인민정치협상 강령. 그래서, 일단은 중국 인민정치협상 공동강령인데, 이거는 법적 위상이 그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초기에 헌법 역할을 한다. 헌법이 1954년에 만들었으니까 그 전에 가독이 역할, 헌법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중화인민 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제정하고 니은을 이제 강령. 여기 니은에 들어갈 것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협에서 이제 그 교재한 내용들을 쭉 쓰시면 되는데 답안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2조에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관료자본을 몰수하고 그 인민의 국가를 소유하게 되며 점차적으로 봉건, 반봉건적 토지 소유지를 농민적 토지 소유지에 변화시킨다. 자, 니은과 관련된 사용들은 이제 디귿과 관련된 법의 명칭은 뭘까요? 뒤에 이제 곧바로 실시한 그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 근데 요걸 제대로 알고 쓰신 분이 없더라고 거의 대부분. 근데 토지 그냥 개혁법 한번 쓸까 하다가 한번 이런 식으로 맞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강령의 근거에 당시 혁명 단계가 어떻게 규정됐는가? 어떻게 규정됐어요? 신민주주의 이론에 따라서 반봉건적, 봉건적 토지 소유제를, 농민적 토지 소유제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계층의 어떤 경제적 이익과 사유제도를, 요거는 이제 경제적 측면이고 혁명당의 자본주의 체제에 사회주의 넘어가는 신민주주의 사회체제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정치체제, 경제체제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아마 이게 답일 것 같아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가도기적인 신민주의 사회체제. 이렇게 답안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의중에도 나와 있지만 요거 문제는 한의중에도 낸 건 아니고 거기 그 사회일보는 아시아사에서 낸 거예요. 그대도 있어요. 이 문제가. 예. 그래갖고 요거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뭐 중국사 교수님이 요거 뭐 공산당 교수님은 안 들어가시니까 아마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연도부터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뭐,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해두신 것도 같이 공부해 두신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359페이지 펴보세요. 자, 359페이지, 잠깐만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요, 잠깐만요. 예.
이게 몇 번 있었는데? 그 354페이지 보세요. 354페이지 28번 문제. 자, 다음 강령과 관련된 그 단체 명칭을 말해보고 이 강령에 포함된 체제를 써보시오. 그리고 기획과 관련된 법의 특징, 죄송합니다. 자, 기획과 관련 법의 특징을 토지 몰수 및 분배 과정을 측면에서 한 줄 이내에 쓰고 이 토지 개혁의 한계를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한계 서술식 극복 방안을 같이 서술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28번에 일어나는 그 관련된 단체 명칭은 중국 인민정치협상이에요. 줄여갖고 정협이라고 하죠. 정협은 지금도 있어요. 이거 계속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포방한 체제는 신민주의 사회체제죠.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넘어가는 신민주의적 사회체제고, 그 다음에 기획과 관련된 법, 봉건, 반봉건 토지 소유를 농민적 토지 소유제 변화시키고, 토지개혁법 내용이죠. 그래서 지주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해서 지주를 포함한 분홍가, 중농, 빈농에게 모두 동일하게 방식으로 균일하게 분배하고, 토지개혁의 한계는 분배된 1인당 경지 규모가 너무 작아서 개인 경영 대신에 집단 농업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업과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봤고, 뒤에 나와서 6.25 전쟁하고 이제 대학지 운동 이렇게 있는데, 자, 그 당시 이제 그 6.25 전쟁을 이제 중국 공산당이 참여했는데, 중국 공산당 입장을 때 6.25 전쟁 참여가 큰 미스였어요. 그게 볼 때는. 왜냐면 그 당시 중국 공산당은 병력을 강남에 집중돼갖고 대만을 공격하고 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6.25 전쟁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국 공산당 안에서도 이거 파견해야 말이냐 막 도와주냐 마냐갖고 논란이 있다가 결국 도와주게 돼요. 그때 이제 도와준 내용을 보면 한미 원조라고 하죠. 얘네들이 보자는. 그래서 미국 대항해서 북조선 돕는다. 근데 북조선을 돕는 것보다는 북조선을 만약에 한국이 먹을 경우에 미국의 영역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 만주가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강남에 있는 대만을 공격하기에 머물렀던 군대를 빼서 어디로 간 거야? 저쪽 북한으로 파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갖고 자기 반대파들 이제 제거하고 중국 공산당의 내부 체제들, 공산당 중심의 내부 체제를 권고해야 하는데 또 역할을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미국의 압박을 받아 경제 봉쇄를 받았고 크게 고생을 해요 또. 예. 자, 하여튼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집단화 과정하고 인민공사 부분이 있는데 대학진 운동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보면 뭐가 있냐면 문화대혁명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하고 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좀 뭐가 관련되냐면 이제 한의중 있죠. 한의중 내용을 좀 약간 강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요게 부분이 좀 짤막하게 돼 있어갖고, 예. 그래갖고 잠깐 이제 쉬었다가 한의중 넘어갈게요. 한의중으로.